예, 안녕하십니까. 그 보수의 정신의 역자이신 이지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예, 한국에는 출간 65년 만에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책이 그동안 번역이 안 됐고 소개가 안 됐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막상 번역을 해보니까 이거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번역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 덕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인용됐던 모든 원서들을 그거를 사실은 구글을 통해서 영인본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사실은 아마 예전에 그 서구 문화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또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옛날 분들이 이거를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셨겠다. 그러니까 그 저자만큼의 그 지식과 배경이 없거나 저자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지식과 어떤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 21세기 들어와서 구글이라는 어떤 문명의 이기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네. 일단 독자들이 읽은 다음에는 상당한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봉착할 때마다 굉장히 머리를 쥐어싸매고 같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까지 다 번역하고 책을 읽고 나서는 대단한 성취감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예. 저 자신도. 예. 이 한 단락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역자 서문에도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은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일관된 논리체가 있는 이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굳이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여서 지상 낙원이나 천국을 지구상에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씩 노력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시에 이 지구와 대한민국은 조상들이 살았고 후손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는 땅이나 나라인 듯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겸손하고 숙고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보수주의가 네.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은 아니지만은 네. 어쨌거나 뭔가를 대변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렇죠. 예전에 이제 민주적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렇죠. 사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키는 건데 예. 무엇을 지키느냐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자유.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침해하는 범위 안에서의 최대한의 자유. 그다음 동시에 그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권. 또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그걸 지키자라는 게 보수주의인데 그걸 좀 더 달리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게 사실은 보수주의의 어떤 핵심 가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보수가 다를 텐데요. 네. 한국의 보수하고 미국의 보수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이구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국의 보수. 근데 저희 나라는 사실은 결국 보수주의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의 기본 정신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날 때 아주 운이 좋게도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가 그냥 주어졌거든요. 그냥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뿌리가 없는 채 받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놓였었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왜곡들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보수주의를 얘기하자니까 그 왜곡된 자유와 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왜곡된 자유와 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 원래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지키자라는 게 사실 보수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결국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미국도 사실은 또 사정이 나름대로 좀 있죠. 미국도 좀 나름대로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게 있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문제는요. 그러니까 네. 보수가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진보는 그러면은 뭐 자본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안 하고 뭐 그런 거냐? 또 그거 뭐 어차피 진보도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자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그 보수의 정신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잘 뭐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보수의 정신에서 얘기하는 그 대립되는 생각은 급진주의와 전체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보하고 대립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급진주의와 전체주의 사상과는 대립되는 게 보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 한국의 보수는 굉장히 지금 분열되어 있고 이제 이 책이 네네. 나온 이 배경도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가 네네. 그 굉장히 이 진보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저자가 이 책의 원래 제목으로 생각했던 게 네, 보수주의자의 뭐 네. 참패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한 그러니까 이제 보수나 진보 뭐 좌파 우파가 이 균형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보수 진보 지형은 약간 기울어진 뭐 운동장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생각은 이제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고 네. 이제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보수당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이 진보당 이렇게 양당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 한국의 보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재결집이 뭐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그 현실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직도 사실은 우리 보수가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을 좀 더 다져야 될 시기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도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공유 가치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꾸 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서평을 쓰거나 뭐 네. 이 김한영의 이 책과 사람 이런 거 네. 쓰고 이제 댓글에 이제 책 광고네 뭐 이렇게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하여튼 책 홍보인데 제가 뭐 돈 받고 서평을 뭐 써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정말요? 저는 전화 드린 적도 없고, 아, 예. 뭐 진짜 아무런 연락도 한 적도 없고, 비록 제가 뭐 중앙일보 출신이지만, 제가 연락도 한 번 드린 적도 없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게 또 많이 또 충분히 읽어서 그거를 좀 더 저보다 더 자세히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갖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러니까 보수가 재결집을 하고 또 건강하게 되려면은 네. 결국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보수의 정신인데요. 네. 네. 한국 보수의 정신 이런 네. 가제 그런 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정신 이 책이 나옴으로써 네. 미국의 이제 보수가 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레이건 대통령도 뭐 극찬을 네. 했다고 하고 뭐 네. 그런 책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 말씀하신 취지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우리 사회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될 어떤 준거가 될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굉장히 아주 즐겁게 책에 몰두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수의 정신은 다르게 또 새롭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라는 게 아직은 우리가 뭔가 찾고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다듬어 나가야 될 것이지 지금 그냥 어디에서 주어진 그대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예. 그래서 책에 그러니까 이제 보수나 진보나 계속 진화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저자 네네. 러셀 커크가 정의한 보수주의 핵심 중에는 이제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 이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미국의 보수보다는 네.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강한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많이 좀 이렇게
지배하고 또 종교가 또 외국에서 서구에서도 괜히 쇠락하는 과정에 있고 뭐 저희도 뭐 사실 그 과정에서 뭐 무관하지 않다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초월적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유대 기독교적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책에 보면 나중에 그 말하자면 그 후기에 이 인용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 어빙 매빗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그 보수주의를 보게 되면 불교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그 고매한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여야지 그것이 꼭 초월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고매한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여야지 육체적인 만족이나 육체적인 어떤 그 충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정신적인 가치나 도덕이라든지 뭔가 그 참된 삶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랜 동안 이제 이 목회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 내지는 이제 기독교 우파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의 행실이 이렇게 과거가 이렇게 뭐 훌륭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지향하는 바는 맞다. 그래서 이제 대거 찍어줬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 이상 그것도 이제 기독교 우파 내지는 네. 그냥 크리스천들이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보수라는 건 뭔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주의도 그렇고 진보주의도 그렇고 굉장한 어떤 종교적 열성이 담겨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의 진보주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의 진보주의는 그 어떤 신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반발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 일단 신 중심주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하자.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성이 잠복해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다시 이게 부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신이냐 인간이냐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미흡하고 불완전하고 유혹에 약하고 굉장히 그런 그 나약한 존재이고 또 완벽해질 수 없고 뭐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지상에서 천국을 그러니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신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동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에 계신 신이 완벽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제 완벽하게 되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 중에 이제 인류라는 종은 현명하지만 개인은 바보다. 근데 그 반대도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라는 종은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바보 같은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가 등장하지만은 오히려 한 개인이 그 소수 뭐가 이제 그 전체가 막 이렇게 전체주의라든가 독재에 그런 걸 휩쓸릴 때 소수의 개인은 또 이렇게 또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걸 지향을 하는 게 아닐까.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할 때 인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전통, 관습 내려오는 어떤 그 뭐 역사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지칭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인간이 다 달리 태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체주의 쪽에서는 인간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뭐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전체주의인 거고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보수주의에서는 인간은 다 다르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저마다의 능력과 그것에 따라서 저 가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보수주의 정신이라고 또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떤 종교성 같은 것도 네. 다시 잠복돼 있다가 이슈로 등장하고 그런 걸로 봐서 한국의 보수주의도 이제 반공 네. 플러스 어떤 친재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잠복되더라도 뭔가 존재하는 걸로 쭉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아, 반공과 친재벌이 보수의 핵심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강하게 봤는데요. 이 친재벌 그리고 이제 어떤 반공주의 뭐 그런 게 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차치하고라도 이 러셀 커크라는 그 사람의 보수주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이 양반은 친환경적이고 친재벌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대기업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이 양반의 보수주의는 그 커뮤니티 베이스의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소규모 공동체가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또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행위도 그건 보수주의가 아니다. 각각 그 국가마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저자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주의도 계속 진화하고 이제 진보주의도 계속 진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한쪽이 진화를 하면은 또 다른 쪽도 그 영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보수주의도 항상 뭐 뭔가를 지키긴 하지만 변화를 해야 할 때는 변화를 따라가야지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사실은 저자도. 그래서 이 미국의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보수주의, 네. 정부가 이제 그 기업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시장 네. 보수주의도 생기고 이제 네.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자. 네. 그런 이제 네오콘 네오콘은 이제 그렇게 생기고요. 예, 생각하죠. 그런 것 같은데. 네. 보수주의도 다양한 종류의 보수주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새로운 보수주의가 나올 때가 그렇죠. 되는 게 아닌가. 예. 그 한국적인 보수주의를 새롭게 다시 정립하고 내용을 조금 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찾아내서 그걸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건 있죠. 저희가 이제 과거에 무슨 왜곡됐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가치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지켜야 된다는 갖고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수주의는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더 커져가야죠, 사실은. 예. 번역하시면서 이제 이 어떤 영어 자체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이제 이렇게 막히면은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쉽게 답을 해주던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잘 몰랐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쉽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구글링도 하면서 제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 속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글을 못 쓰면서 뭐 저 탑골공원에 가면 아직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거라는 무슨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심하게 써놨을 때 외국인 한글을 아는 외국인이 그걸 보고 거기서 무슨 의미를 깨칠 것인가, 어떤 함의를 느낄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에드먼 버크의 고향에 가서 더블린에 갔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거리들이 뭐 위대함에 뭐 던져지는 방법을 무슨 역설하는 무슨 뭐 웅변가를 만나는 듯하다. 아직도 웅변가들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뭐 이런 그게 아무런 인용도 없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계속 헤매다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예이츠의 시 구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리를 대형 제국에 던지는 방법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아일랜드의 아일랜드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외치는 웅변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좀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사실은 뭐 그 H의 그 시 구절을 이 저자는 뭐 시를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썼던 거지만 다른
그 외국 그 말하자면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영문학을 전공한 유펜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 친구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 나중에는 그거 알게 돼서 그 의미를 밝힐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65년 전만 해도 이 그렇죠. 책이 처음에 65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네. 뭐 예이츠시라든가 그런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다 아는 일상적으로 거였는데, 아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무슨 어떤 이 더밍 다운인 거예요, 덤다운 덤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너무 이제 그 이제 실용적 교육이랄까, 그러니까 인문교육, 교양교육을 안 하고 자꾸 실용교육 무슨 뭐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번역했습니다. 잘 읽어봐 주시고 뭐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한 번쯤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